아가, 불쌍해라. 예슬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작고 차가운 몸뚱이가 그녀의 심장을 저몄다. 집에 돌아온 예슬은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닦이고 자신의 저녁 식사로 준비해둔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우유에 불려 강아지에게 먹였다. 빵을 개걸스럽게 먹는 강아지를 보며 예슬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돌이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따뜻한 심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Save the Cat, Save the Cat 순간이었다. 예슬의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은색 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할머니는 어릴 적 예슬에게 이것은 우리 가문의 특별한 목걸이란다. 네가 힘들 때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예슬은 목걸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힘들 때마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 또한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약초와 전통차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할머니는 몸이 아플 때마다 예슬에게 특정 약초를 조합해 차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예슬이 만든 차를 마시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거나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예슬은 이 능력이 단순한 할머니의 비법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녀 안에 숨겨진 특별한 재능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잊힌 과거와 앞으로 드러날 특별한 능력을 암시하는 작은 씨앗이었다. 어느 날 밤 예슬은 카페 일을 마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의사는 할머니가 심각한 폐렴을 앓고 있으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엄청난 금액이었다. 예슬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병원비 고지서는 그녀의 희망을 짓밟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세계는 이제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에 갇혔다. 그녀가 병원 로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을 때였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했다. 한예슬 씨 맞으시죠? 저는 JS그룹 이준호 대표의 비서입니다. 당신 할머니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준호 대표님과 결혼해 주셔야 합니다. 예슬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결혼이라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엄청난 제안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와 결혼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병원비 고지서와 위독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한예슬은 JS그룹 비서의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남자 이준호, 리준호라는 CEO와 결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의 위독한 상태와 천문학적인 수술비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예슬은 비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웅장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공간은 예슬의 단칸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노인 길고 검은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첫인상은 차가웠다. 날카로운 눈빛 얼음처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 그가 바로 JS그룹의 CEO 이준호였다. 그는 예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의 비서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이것은 결혼 계약서입니다. 총 5년 기한이며 할머니의 수술비는 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한예슬 씨는 이준호 씨의 배우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외부에 저희 관계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되며 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모든 지원은 중단되고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준호는 단 한 번도 예슬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마치 로봇처럼 계약 조건을 읊었다. 예슬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조항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사랑 없는 결혼 감시받는 삶, 그리고 자신을 도구처럼 여기는 상대방.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에게 할머니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 집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예슬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뒷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팔려온 것 같다는 비참함과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다음날 예슬은 복도리와 함께 준호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텅 비고 차가운 집은 그녀에게 낯설고 외로운 공간이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왔다. 그들의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다. 예슬은 넓은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와 전통차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작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여러 종류의 약초를 말리고 차를 끓이며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억압된 삶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차를 홀로 마시며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할머니가 주신 작은 은색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한편 JS그룹 내부에서는 이준호의 결혼 소식이 파다했다. 특히 이준호의 오랜 약혼녀이자 재벌가 영예인 이가영, 리가영은 이 소식에 분노했다. 그녀는 준호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JS그룹을 자신의 가문 산하에 두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가영은 준호의 비서를 통해 예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평범한 카페 직원 출신이라는 사실에 경멸감을 드러냈다. 고작 그런 천한 계집애가 이준호 씨의 부인이라니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가영은 자신의 충복들을 시켜 예슬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출신을 비하하는 말과 함께 그녀가 준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잔뜩 지쳐 보였다. 예슬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준호는 예슬의 따뜻한 말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예슬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이다. 할머니가 평소 속이 불편할 때 마시던 특별한 약초차를 우려냈다. 차가운 찻잔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준호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제가 할머니께 배운 차인데 속을 편안하게 해 줄 겁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예슬은 차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서둘러 방을 나섰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찻잔을 들었다. 따뜻하고 향긋한 약초차가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가자 알 수 없는 편안함이 그를 감쌌다. 그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풀리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알 수 없는 강렬한 갈증과 이끌림을 느꼈다. 어젯밤 예슬이 건넨 차가 그의 몸과 마음을 이상하게도 사로잡은 것이다. 그는 서연에게 알 수 없는 집착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이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예슬의 진정한 재능이자 마법이었다. 한 예슬 이건넨 약초차를 마신 후 이준호, 리준호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열기에 시달렸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변화에 당황했다. 평생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예슬이 준 차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은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예슬의 얼굴과 그녀의 차 향기로 가득 찼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중독과 같았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예슬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예슬을 쫓았다. 그는 예슬이 차를 끓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거나 그녀가 복돌이와 함께 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하기도 했다. 예슬은 준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차갑고 무서운 사람으로 여겼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한 업무에 지친 듯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예슬은 그의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제가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묘한 이끌림이 느껴졌다.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예슬의 손에 들린 찻잔을 향해 있었다. 예슬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차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준호는 차를 마시며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한편 이준호의 약혼녀이자 재벌가 영예인 이가영, 리가영 은 준호와 예슬의 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의 비서를 매수하여 예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가영은 준호가 예슬에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보고를 받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비서에게 지시하여 예슬의 카페 아르바이트를 방해하고 그녀의 할머니 병원비 지원을 몰래 끊으려 시도했다. 겨우 카페 직원 따위가 감히 이준호 씨 옆자리를 넘봐 어림도 없어. 가영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는 예슬의 뒤를 밟아 그녀가 병원에 가는 것을 확인했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할머니의 치료를 지연시키려 했다. 그녀의 목표는 예슬을 절망에 빠뜨려 스스로 준호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예슬은 할머니의 병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병원 측에서 할머니의 수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환자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수술비 지원도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말에 예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당장 준호의 비서에게 연락했지만 비서는 연락을 피했다.
예슬은 이 모든 것이 가영의 계략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떨며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그의 비서는 대표님은 바쁘시니 방해하지 마십시오라며 그녀의 연락을 막았다. 예슬은 절망에 빠졌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위독해지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대표님, 제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 수술이 갑자기 연기되었어요. 병원비 지원도 끊겼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예슬은 애원하듯 말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예슬을 바라봤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 일은 비서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당신은 제 계약 사항에만 충실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예슬은 준호의 냉정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착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던 복돌이가 깨어나 그녀의 손을 핥았다. 복돌이의 따뜻한 천에 예슬은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주신 작은 은색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 목걸이는 이제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예슬의 슬픔의 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예슬 씨, 할머니 수술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갑자기 연기되었죠? 미소는 당황한 목소리로 둘러댔다. 그것이 병원 사정상 불가피하게 거짓말 마. 이가영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할머니 수술 일정 정상화시키고 수술비도 전액 입금시켜.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한예슬 씨 일에 간섭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가영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중독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이가영의 방해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예슬에 대한 감정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예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준호, 리준호는 자신의 비서가 이가영, 리가영에게 매수되어 한예슬 한 예슬 할머니의 수술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즉시 비서를 해고하고 할머니의 수술을 최고급 의료진에게 맡겨 신속하게 진행시켰다. 이 사건은 준호의 마음속에 예슬에 대한 알 수 없는 중독을 확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예슬은 할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의 복잡한 감정과 그녀를 향한 미묘한 집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의 관계는 겉으로는 계약 결혼이었지만 점차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편 이가영은 준호가 예슬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준호의 마음을 되찾고 JS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준호의 오랜 약혼녀이자 재벌가 영애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모든 상류층 행사에 준호의 동반자로 나섰고 심지어 예슬을 만찬회에 초대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계획을 세웠다.
궁극적인 시험의 무대는 JS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가면 무도회였다. 이 행사는 재계와 사교계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자리였으며 준호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가영은 이 무도회를 이용해 자신이 준호의 유일한 파트너임을 과시하고 예슬을 천박한 침입자로 낙인 찍어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무도회 당일 예슬은 가영이 보낸 화려하지만 어딘가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가영은 예슬에게 일부러 맞지 않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보내 그녀를 놀림감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예슬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식과 자신만의 감각을 이용해 드레스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그녀는 드레스에 어울리는 약초로 만든 향수를 뿌렸고 머리에는 할머니가 주신 작은 은색 목걸이를 달았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독특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준호는 예슬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가영의 계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한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가영은 예슬의 변신에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준호의 옆에 바짝 붙어섰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며 자신의 옆에 가영을 세웠다. 가영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커플 같았다. 예슬은 가면 뒤에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아릿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준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JS그룹의 미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의 오랜 약혼녀이자 든든한 파트너인 이가영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 가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예슬을 힐끗 보았다. 바로 그때 준호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다. 그는 가영의 손을 놓더니 연회장 한쪽에 서 있는 예슬에게 다가갔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가영은 당황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예슬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함께 올라섰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진정한 배우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 아내 한예슬 씨입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가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준호와 예슬을 번갈아 보았다. 이준호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가영의 말을 무시한 채 예슬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한예슬 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슬의 손목에 있는 작은 은색 목걸이를 가리켰다. 제 아내는 전통 약초와 차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차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준호는 자신이 예슬의 채 중독되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며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공개적으로 증명했다. 장내에는 다시 한번 술렁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은 예슬의 평범한 드레스에 숨겨진 은은한 약초향과 신비로운 목걸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천안 카페 직원으로 보지 않았다. 준호는 말을 이어나갔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가영 씨가 제 아내를 모함하고 할머니의 수술을 방해하려 했던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준호의 비서가 대형 스크린에 가영이 매수했던 병원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예슬의 아르바이트를 방해하려 했던 통화 녹취록을 띄웠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가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는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모든 야욕과 계략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특종을 잡기 위해 난리였다. 준호는 예슬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예슬씨,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 삶의 전부이자 제 빛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예슬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준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은 이제 가장 빛나는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다. JS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자선 가면 무도회는 이준호, 리준호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폭로된 이가영, 리가영의 추악한 음모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의 섬광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꺾어버리란 말이야. 이가영은 사색이 된 얼굴로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녀의 외침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묻혔다.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이가영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한예슬은 준호가 자신을 향해 내민 손과 진심 어린 눈빛에 얼어붙은 듯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차가운 CEO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바로 그때 준호는 예슬의 손을 꽉 잡고 단상 중앙에 섰다. 그의 허름한 차림은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준호는 이가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가영 씨, 당신이 한예슬 씨와 그녀의 할머니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방해 한예슬 씨에 대한 모함과 명예훼손.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가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재빠른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이준호, 너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후회하게 될 거야. 준호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예슬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제가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제 유일한 후회는 진실을 더 빨리 밝히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대형 스크린의 가영이 JS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가문 회사에 넘기려 했던 추가 증거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가영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리고 심지어 준호의 경쟁사를 돕기 위해 내부 자료를 넘기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내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재벌가 영예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헤드라인을 외치기 시작했다. 가영의 얼굴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부모님은 아들의 추악한 범죄 사실과 몰락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모든 야욕과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섰다. 그들은 검찰 특별 수사팀이었다. 이가영 씨 업무상 배임 및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의 발표에 이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하며 끌려갔다. 준호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는 예슬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숨김없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슬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예슬 씨,
저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차가 저를 중독시켰고 당신의 존재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의 계약은 당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예슬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어머니의 작은 은색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빛나며 마치 그녀의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시작을 축하하는 듯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 바로 이준호를 찾은 것이다. 장내는 이제 준호와 예슬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JS그룹 이준호 대표 계약 결혼 끝에 진정한 사랑 찾아 라는 헤드라인을 외치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이제 예슬을 단순한 재벌가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강인한 여성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호는 베일에 쌓여 있던 차가운 CEO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며 모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켜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예슬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가영, 리가영의 몰락은 JS그룹에 큰 파장을 가져왔지만 이준호, 리준호의 단호한 대처와 한 예슬의 진심 어린 모습 덕분에 위기는 빠르게 수습되었다. 이가영은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어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의 가문 역시 재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예슬의 아버지 박기준, 파키존은 뒤늦게 준호에게 감사와 함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예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예슬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준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예슬을 향한 중독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의 동반자로 여겼다. 그는 예슬의 할머니를 최고급 요양원으로 모셨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예슬과 준호의 행복을 보며 늘 미소 지었다. 한편 예슬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세상에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한예슬 치유의 차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곳은 단순한 차 연구소를 넘어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약초 지식과 자신만의 특별한 블렌딩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한 맞춤형 차를 개발하고 명상과 차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예슬은 더 이상 어딘가에 갇혀 지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엿한 CEO이자 존경받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몇 달 후 한예슬 치유의 차 연구소의 개관식이 열렸다. 언론과 재계 인사 그리고 예슬의 따뜻한 채 위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예슬은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적 저는 작은 찻잔 속에서 할머니와 꿈을 나누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약초와 차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이준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호는 단상 아래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예슬은 불현듯
며칠 전 꿈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는 꿈속에서 넓고 푸른 초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 꿈은 그녀에게 앞으로 다가올 평화로운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예슬은 연구소 한편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 섰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 건강하게 자란 반려견 복돌이가 안겨 있었다.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예슬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그때 준호가 예슬의 곁으로 다가왔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슬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왼쪽 약지에는 어머니가 주신 작은 은색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가 선물한 아름다운 결혼반지가 나란히 빛났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꿈을 함께 펼칠 시간입니다. 준호가 속삭였다. 그는 예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예슬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치유의 멜로디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한 예슬의 삶은 마치 황폐했던 겨울을 지나 만개한 봄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결혼을 강요받던 나약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신성그룹, 신숭그룹,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이자 이준호, 리준호 대표의 사랑받는 배우자로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준호와 한예슬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굳건히 맺어진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준호는 예슬을 통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행복을 찾았고 예슬은 준호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모든 아픔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와 사회 전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예슬은 그의 지지 아래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웠다. 이가영, 리가영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녀는 불법 도박과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장기 복역하게 되었고 김진성 그룹은 그녀의 추락과 함께 명예가 실추되어 몰락의 길을 걸었다. 예슬의 아버지 박기준, 파키존은 한지훈의 도움으로 회사를 살려냈지만 과거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딸에게 가했던 압력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는 이제 예슬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버지로 변화했으며 예슬 또한 아버지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예슬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싹 희망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신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예술 교육과 디자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예슬은 직접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너희 안에 숨겨진 재능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너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이제 어릴 적 꿈꿨던 화가의 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예슬은 새로 지어진 새싹 희망재단의 강당에서 개관 기념 강연을 하고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은 예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강연이 끝난 후 아이들은 예슬에게 달려와 그녀가 직접 그린 희망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예슬은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맑은 눈빛에 깊이 감동하여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강연이 끝나자 이준호가 강당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예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예슬은 이제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빛을 내어 타인을 비추는 존재가 된 것이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예슬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손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이뤄낸 행복이 담겨 있었다. 강연 후 예슬과 준호는 재단의 야외 정원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예슬이 직접 디자인하고 아이들과 함께 꾸민 작은 미술 공간이 있었다. 햇살 아래 예슬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어머니의 작은 은색 목걸이는 더욱 반짝이며 그녀의 진정한 자유와 꿈의 완성을 축하하는 듯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 바로 이준호를 찾은 것이다. 예슬은 준호에게 기대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능을 꽃피웠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고 그 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을 선사할 것이었다. 한예슬 25살. 그녀의 아침은 항상 동네 작은 카페의 포근한 커피 향으로 시작되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손님들에게 건네는 미소는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 속에는 늘 깊은 슬픔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병원비는 매달 예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밖을 응시하며 할머니가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퇴근길에는 늘 카페에서 남은 샌드위치나 빵을 챙겨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예슬은 퇴근 후 낡은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얇은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젖은 채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작은 강아지는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예슬은 잠시 망설였다. 작은 단칸방에서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사는 그녀에게 또 다른 식구를 돌볼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강아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